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군 55만 명 백신 접종 지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은 성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백신 스와프 체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약 44조 원 대미 투자 보따리를 안겨준 데 비해서 미국의 화답이 약하지 않았냐는 건데요. 대북 공조와 미사일 주권 회복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미사일 주권 회복은 미사일 개발은 물론 우주 연구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계 성과를 지우지 않고 이어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성과일 텐데요. 향후 북한의 호응마저 이끌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5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피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아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잠시 후 경북 농업기술원 이청희 농업교육팀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죠. 통계청에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1인 가구 또 농림 어가도 포함이 됐다고요? 예, 원래 이제 그 기존의 가계 통계가요. 네. 그 1인 가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말해서 이제 농림 가구들은 좀 이제 제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과거에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가구라는 게 되게 1인 가구는 되게 그 별로 없었던 것이고요. 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어서, 네. 예.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냈던 것은 도시 부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다고 해가지고. 아, 네.
이제 농림 부분은 좀 이제 소득들이 좀 이제 불명확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외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정확히 소득이 그렇죠. 얼마인지 몰라서,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해오다가요. 네네. 해오다가 1인 가구들이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네.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됩니다. 그렇게나 높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1인 가구도 조사는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되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 1년에 4번이요. 네네. 분기별로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이제 그 발표하게 되면은 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인 가구 이상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올해부터 1인 가구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게 좀 통계의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비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가 문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그냥 더군다나 이제 뭐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이 자료를 이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가계소득이 워낙 중요한 자료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런 논란을 이제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2인 이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통계청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마이크로 데이터라고요. 네.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인 가구를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통계는 내오다가 네. 이제 워낙 이제 1인 가구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2인 이상 가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별 의미가 이제 굉장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인 가구를 넣지 않고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1인 가구를 빼고서는 이 조사 결과가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포함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하여간 이것을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고지를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1인 가구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이걸 이제 갑자기 이제 올해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는 지난해 4분기 거까지 해가지고 발표한 건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기자들이 되게 볼 수 있는 건 그 보도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데이터는 되게 보기가 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작년 거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는 그러는데 통계청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2019년이니까 2년 전까지 소급을 했어요. 네. 소급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 통계청에서 있게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기자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 1인 가구를 들여다볼 수 없으면은 비교를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전 것까지는 소급을 해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옛날 것까지 소급하기에는 너무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간 그 2년 전까지만 했는데 네. 그래서 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아, 이번에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가 있긴 그렇죠. 하네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네, 1분기 가계 동향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보게 되면 이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상위 20%요. 네. 상위 20%만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다 증가했어요. 소득이, 네. 예. 오. 상위 20%만 빼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그 가구가 다 증가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게 상황이 지난해 이게 1분기면은 1월부터 3월이거든요. 네. 3월인데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2월 중순부터 이제 대유행이 시작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신천지발 대유행이 그랬죠.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3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시작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하위층들이 네. 하위층이 주로 이제 하위 20%가 주로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요. 네. 나머지는 타격을 안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를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는 상위 20%가 지난해에 비해서 근데 지난해 상위 20%가 많이 올랐었어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위 20%가 2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960만 원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아,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9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2019년으로 좀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상위 20%만은. 네네. 예.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상위 20%라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소득에는요. 소득에는 크게 봤을 때 4가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4가지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 같은 이런 소득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재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소득들도 있잖아요. 뭐 집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오른 거요. 그렇죠. 네. 뭐 금융소득도 오를 수도 있는 네네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는 소득들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아, 네. 그런 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고 사적으로도 간에 사적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좀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득 이제 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네. 4가지로 구성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수치는요. 수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모든 소득을 다 합한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다 이전소득. 합친 게, 네. 예,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상위 20%는 한 3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줄어든 게 가장 큰 줄어든 요인을 들여다 보니까는 이 공적 이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해 소위 말해서 많은 이제 저희 지원을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5월 달부터 네.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게 지급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네. 4차까지 집행되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난해 그러니까 9월 말부터는 선별 지급하면서 상위 소득들은 제외를 했었었죠. 아, 못 받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상위 20% 소득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상위 20%는 이런 뭐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이 줄어서 1,000만 원에서 970만 원이 됐고 그 밑에는 다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가 좀 줄어든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뭐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 2인 이상 가구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2인 이상하고 올해 1인 이상하고 1인 포함해가지고 하는 건 비교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전체 가구의 30%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에는 대개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노인층들, 노년층들 이라든가 아니면 20, 30대 결혼 안 하고 사는 이제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되게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되게 빈곤해요.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득이 없거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인 가구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소득 분배가 과거 2인 가구 이상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위 20%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들이 되게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똑같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5분위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위 20%하고 상위 20%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상위 20%가 하위 20% 몇 배 정도 되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한 6.9배였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6.3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이 출범한 게 이제 그러니까 2017년이지만은 2분기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2018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네. 그때는 한 7.5배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많이 1분기 기준으로 많이 이게 축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 선별적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선별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세분해서 들여다보면요. 네네.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적 이전 소득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가장 많은 계층이 어딘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네. 상위 20%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위 20%, 상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상위 40%가 네. 제일 많아요. 아, 공적 이전 소득이 상위 40%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많이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공적 이전 소득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네. 지난해 추가된 게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었잖아요. 네, 코로나요. 그것만을 분리해내가지고 보니까는 1년 사이에 네.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 4분위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60%에서 80% 사이에 있는 계층입니다. 중상층이죠. 네. 이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예. 하층이 그리고 아니었네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하위 20%가 제일 적게 받았어요. 아, 원래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게 하위 계층을 위해서 아니었나요? 근데 재난지원금에 보게 되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10억, 1년 매출이 10억 이하는 이렇게 되게 2차, 3차 때는 다 4차 때는 포함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매출이 줄어들기만 하면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그렇죠. 시기에 그 이전과 차이가 큰 사람에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60%에서 80% 중상층이 많이 받아간 거군요. 예. 또 아,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 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그 아, 얘기는 네.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는 자녀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1분위부터 쭉 올라갈수록 가구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차 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는 좀 청년들 저거 이제 그것도 지급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위 20%가 상위 20%는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위 20%는 한 8만 원 두 배지만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4분위 그러니까 60에서 80%는 한 18만 원 받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하위 20%보다 2배 이상을 받았죠. 그러네요. 8만 원 받았는데 18만 원 받았으면 2배 이상을 예. 받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소득 불평등 개선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위 20%가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그 효과가 반영된 거죠. 아, 단순히 이게 공적 이전 지원금하고 영향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20% 수입이 줄어서 예,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듯이 이 상위 뭡니까 선별이 네. 그러니까 선별의 지원 취지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선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선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선별할 때 기존 예. 소득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 선별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제가 지금 지난해보다 상위 20% 빼놓고 다 소득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명목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급으로 우리가 이번 달에 300만 원 받았다면 그 300만 원이라는 소득인 거예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가게가 많이 소비하는 식탁 물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소득이죠. 네. 실질소득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저거는 이제 맞습니다. 상위 20%만 줄어들고 다들 오르긴 올랐어요. 아, 실제 명목소득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득도. 예,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식탁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전체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안팎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수준을 고려해도 그러니까 크게 추세가 안 바뀌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공적 이전 소득도 앞에서 얘기했던 명목 소득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건 지금 이제 가구를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씩 쭉 끊어가지고 이제 이걸 통계를 낸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득별로 오히려 그러니까 소득별로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뭐 7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소득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게 되면은요. 네. 분류하게 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하위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만 200만 원 미만만 그러니까 소득이 좀 올랐고요. 네. 나머지 계층들은 나머지 소득 계층들은 다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5분위로 했을 때는 상위 20% 빼고는 모두 다 올랐는데 소득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하위만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하나의 이제 착시 같은 건데요. 네. 일종의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미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근로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이죠. 네. 중위소득이 한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에 굉장히 밀집돼 있다는 얘기죠. 중간 소득이 정말 중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한 달에 그러니까 240만 원 미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한 50%가 밀집돼 있다는 얘기는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위에 7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반영되는 그 구성 비중이 네. 차이가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별로 나눈 게 아니라 돈을 그냥 기계적으로 평균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소득이 전부 다 줄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가 지금 저희는 항상 고용지표나 경제 성장률 점점 빠른 회복세 보이고 있거나 뭐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전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실제로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제가 평상시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얘기할 때도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계는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여전히요. 기업과 금융은 좋을지라도 그렇죠. 가계는 여전히 힘들다. 오히려 더 그렇죠.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득별로 본 게 현실을 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체감을 할 거다. 이 통계 수치가.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 소득이 별로 증가한 것 같지 않은데 다들 이제 상위 20% 빼놓고 다 올랐다 그러니까는 네. 이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폐업하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소득이 늘었다. 이게 정말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평균을 내고 오다 보니까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좀 체감하는 거하고 착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그래서 소득 구간별로 들여다본 겁니다. 이건 그 소득 구간별로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되게 일치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가계 또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0만 원 미만은 조금이라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죠. 200만 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700만 원 이런 이제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네. 대체로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가계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가장 그러니까는 앞서가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사실은 희생의 결과거든요. 네. 국민들이 협조해준 결과고 국민들이 또 희생한 결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통령도 그러니까 특별연설에서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가계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등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정책의 초점은 가계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소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저는 이제 6월 달까지 정부가 목표하는 게 지금 이 60세 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감염 취약층들이 대개 1차 접종이 되게 이제 완료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많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망률도 떨어지게 되고 소위 감염률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월 달 정도에는 그러니까 한번 전 국민들한테 한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네. 한 번 더 정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는 가계에게 어떤 하나의 그 사기 진작 차원, 그다음에 내수 회복 차원, 네.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4%대 성장률 달성,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 더 지급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선별 지급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나라 빚 하수분 아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재정을 동원하는 거는요. 네. 재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지나치게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우려가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1인당 30만 원씩 줘도 한 15조 정도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GDP가 한 2천조 가까이 됩니다. 네. 거의요. 네. 2천조에서 15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국가 채무를 15조 정도 증가시키는 거지만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GDP를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 0.2%도 안 증가해요. 채무 비중에는요.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국가 채무 비중이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고소득자들한테 혹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수입이 많이 증가한 분들이 한테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여를 저는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나 그게 만약 이런 걱정이 데서요? 된다면은요. 네네. 예. 뭐 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워낙 경기 회복세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소득이 12%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남들은 어려웠는데 대출 많이 돈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평상시에 은행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사실 이번에도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그러니까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하는 네. 이런 이제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회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IMF도 우리나라 내수를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내수가 그러니까 아직 크게 회복이 안 된 상태니까는 네. 선진국가들에 비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내수 회복하는 길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지금 이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경우라 이거죠. 내수 얘기가 나와서요.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 동향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내수가 지금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가에 비해서 상대로 낮을 뿐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GDP 대비 한 65에서 7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50%도 채 안 됩니다. 48 이 정도뿐이 안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 가게한테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수는 그러니까 내수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다요. 네네. 근데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이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거는 크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네. 회복되고 있는데 가게만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거든요. 여전히 2019년 말 대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게가 그만큼 내상을 많이 입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보게 되면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기업이나 금융, 가게 그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또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적으니까 기업과 금융의 경기 회복세는 더 크게 나타나고 가계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답이다.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가에서는 바쁜 일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맘때 무엇보다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사고 방지를 위해서 농기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북농업기술원 이청희 농업교육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영농철이죠 지금. 예. 네, 영농철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6월 중순까지입니다. 6월 중순까지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이때인 거잖아요. 예, 농민분들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럴 때 이맘때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네. 어떤 사고들이 좀 발생을 하나요? 그동안 보관해 두었던 농기계를 농번기가 되면서 이제 바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농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논밭으로 진입하다가 발생하는 전도사고, 네. 그리고 도로 이동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게 1년 내내 사용하는 기계라면 좀 숙달이 되고 익숙해서 사고가 좀 덜 날 텐데 안 쓰던 걸 갑자기 쓰니까 또 이런 미숙으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농기계 안전사고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좀 유형이 많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죠? 예, 농업기계 사고 유형을 보면은 농작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 이동 중에 사고, 준비 과정에서 사고, 또 정리 중 또는 정비 점검 도중에 일어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 12월에 발행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라는 자료에 따르면은 농업기계 관련 손상은 전체 15,018건으로 경운기가 6,267건, 41.7%를 차지를 하고, 네. 트랙터가 2,870건으로 19.1%로 동력 경운기와 트랙터가 전체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5, 6월에 32%인 195명이 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혹은 이동하다, 준비하다, 정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눌 수 있는데 농업 기계 관련해서는 경운기, 트랙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60%가 넘으면요. 농업 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농로나 그 논밭 등의 출입로를 점검을 하여 가지고 무너지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보수를 하고 논밭 드롱을 넘어갈 때는 두 바퀴가 동시에 넘어가야 합니다. 아, 한쪽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예. 또한 긴급 상황 시 발생 시에 그 사용할 연락처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등 평소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익히도록 합니다. 네. 특히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2인 1조로 농작업을 다니며 가족이나 보조 작업자 전원이 엔진 정지 및 동력 차단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커브길이나 그 경사지에 진입하기 전에는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서행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후미에는 야광 반사지나 야광 등화 장치를 부착하셔야 하며 일몰 후에는 농업기계 이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농작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뒤에 야광 반사판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하거나 천천히 하고 차근차근 또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뭐 지키기에 너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어르신분들이 어디서 배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예. 네,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 교육이라든가 밭작물 농업기계 정비 교육,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운전 체험 교육도 하고 또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취득 교육, 또 소형 농업기계 활용 교육, 외국인이나 뭐 시군 단위 그 위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르신분들이나 농민분들이 배우면 참 좋잖아요. 어떻게 좀 수강할 수 있어요? 예, 교육을 연중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네. 그 기술원의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 명이 쫙 써 있는 거군요. 예. 신청은 그러면 바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인터넷이나 전화도 가능합니다. 전화도 가능하고요. 비용이 따로 있나요?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 없이. 그러면 인원은요? 인원은 그 한 기수에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모자라서 못 듣거나 그럴 경우가 혹시 많은가요? 그 30명을 또 이제 뭐 여러 기수를 하니까 그 뭐 바로 못 듣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들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네. 어떻게 농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수강하시나요? 예, 원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네. 100명 모집을 하는데 그 조기에 그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셔야지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나 혹시 전화하시면 되는데 번호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전화번호요? 네네. 053 네. 320에 네. 0262 0262 053-320-0262번으로 농업기술원에 전화하시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수강 신청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전체 농업기계 관련 손상 중에서 트랙터하고 경운기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사고 중에서. 경운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경운기는 특히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경운기는 교통사고는 그 대부분 보면은 농업인들이 동역 경운기를 대충 운전을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경운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 경사지를 내려올 때는 조향 클러치를 짧게 끊어서 작동하여야 하고 급조향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하장치 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야간 주행 시에는 등하장치를 작동시키고 흙 등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 제거하고 운행을 하셔야 하며 트레일러는
사람을 태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경운기는 한번 사고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업기계가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고요? 예. 어느 정도인가요? 경운기는 그냥 뭐 이렇게 사고 나면 사람이 튕길려 나갑니다. 네. 전도 사고가 뭐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차가 전도가 되면은 사람 밑에 깔리기 때문에 네네. 뭐 안전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사망으로. 네, 작년에 경북에서 일어난 농업기계 인명 피해가 610명이라고요. 예예. 네. 이 중에서 사망자는 몇 %나 됐나요? 사망자가 그 40년생으로 한 7.5% 정도 됩니다. 그 기종별로 보면은 그 사망자들은 그 경운기가 34명, 73.9%, 농약을 살포하는 SS기가 5명 정도 뭐 이렇게 나가지고 10.9%로 전체 그 84.8%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그 안전장치가 없는 농업기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전벨트, 뭐 에어백 이런 게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농촌 인구가 또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도 농기계 사고가 늘어나는 한 원인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상북도 그 소방본부 그 빅데이터를 그 활용한 2020년 그 농업기계 사고 출동 현황을 보면은 네. 그 사망자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38명, 그리고 82.6%입니다. 네. 그리고 40대가 4명, 8.6% 등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걸로 보면은 농촌 지역이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노령하다 보니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렇게 대비 없이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잖아요. 물론 다친 것도 큰 손해고요. 경제적인 손해도 클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종합보험도 있죠. 예. 네,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업기계 종합보험은 대인 배상도 있고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그 농기계 손해보험 담보가 있으며 그 대상 기종은 트랙터, 경운기, 강력 방제기, 농업용 불삭기, 동력 운반차, 로더하고 무인 헬기, 데일러, 승용 달리기, 승용 이항기하고 콤바인, 그리고 또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입니다. 12종으로만 그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50%가 되고 지자체는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 사업용으로 뭐 사용하는 그 농기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12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뭐 대부분 기종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국비 50% 또 지자체 30% 지원해서 20% 정도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20% 정도라고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2만 원인가요? 1년입니다. 1년에 2만 원. 예. 혹시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 같은 것도 있나요? 반드시 들어야 될 의무는 없는데 네. 들어놓으면은 혹시 그런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네. 큰 도움이 됩니다. 1년에 2만 원이니까 만약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고는 뭐 언제 온다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농작업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꼭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까지 굉장히 바쁜 농번기인데 꼭 이 점 유의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경북농업기술원 이청희 농업교육팀장이었습니다.